네, 트렌드 2016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사실 서점에 가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트렌드 서적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책이 있어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경우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일단 좀 오래도록 시리즈로 출간됐던 책. 왜냐하면 뭐 10여 년 넘게, 뭐 5년 넘게 연속해서 매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것일 거니까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서점에 가서 트렌드 서적을 아직 한 권도 안 보셨다라면 지금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트렌드 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마다 아, 그거 볼 필요가 있느냐 혹은 봐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트렌드라고 이제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분야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선택했던 거는 트렌드 코리아 2016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노트라고 하는 곳. 요건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만드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 2015. 이것도 역시 한 10여 년째 나오고 있는 거여서 이런 책들을 골랐어요. 사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책들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트렌드 뒷담화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이거나 이런 것도 일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이겠죠. 2016 AI 교육 트렌드 저는 이제 처음 본 책인데 그다음에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3, 4년 전부터 나오는 책 중에는 이제 미래교육 트렌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교육 관련 트렌드가 두 종류를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 지필팀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만드는 책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됐을 거요. 네, 3년째네요. 이 책도 있고 이 책도 나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말고 이제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부터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들도 있어요. 네, 여기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요 책. 교육 트렌드 지필팀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이 쓰시는 시리즈인데, 요게 매년 그 지필진이 바뀌면서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책들도 요것 또한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런 종류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저자들이 있으신데 저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고가 교육이거나 교가 교육기관이거나 교사이시거나 교수님이시거나 이런 이제 공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인사이트를 가리신 분들이 쓴 책이어서 공유기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꽤 괜찮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 책을 제가 메인으로 안 다뤘던 건 사실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여기 주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 교육 트렌드라는 게 교육 정책과 관련된 트렌드를 좀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어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각자가 얘기하신 어떤 이거는 괜찮다 아니면 이거는 정책이고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데이터 기반인 거라기보단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 학교 현장이거나 교육 전문가로서 보시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좀 깊이감이 너무 깊다. 음, 이해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바로 써먹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엔 다뤘다가 지금은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거라면은 트렌드 코리아가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AI 쪽에 관련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도 지금 판매량이 높은 걸로 나오긴 하는데 김덕진 소장이 혼자 쓰시는 책이고 요거 나온 지가 한 3년 됐을 거예요. GPT 나온 얘기, AI 관련된 트렌드 책은 GPT가 나온 지 3년 됐으니까 3년밖에 안 됐어요, 다들. 그 정도여서 사실 GPT 관련된 트렌드 책을 보시는 건 그냥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출간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나간 흐름이 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라면 한 번쯤은 그냥 보셔도 나쁘지 않다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국내외 AI 전문가들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생각보다 책의 종류가 많다. 그중에 가장 무난한 책으로 이제 세 권을 골라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새 이런 책도 나오네요. 입시 트렌드도 있고, IT 트렌드도 있고, 뭐 부회이동 트렌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아서
네, 참고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읽고 있는 책이 보통 이제 실용서라고 해서 경제 경영에 관련된 책들을 읽습니다. 뭐 그런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책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살려고 읽은 거예요. 학원에 도움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써먹을 만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강의가 요새는 꽤 있지만 강의가 없었던 당시에는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이 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던 거고 그렇게 책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읽는 방법 내지는 이런 책들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료를 공유 받으셨을 때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보시기만 하셨다라면은 한 절반만 가져가신 거죠. 잘해야 절반. 근데 만약에 이 드린 자료를 이거를 이제 뭐랄까 이거를 이제 이 자료 공유시켜 드린 걸 갖다가 아마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료를 공유받아서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쵸? 요걸 가지고서 AI를 돌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엇인가 이제 가져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받은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 제 전용 단톡방 있죠? 거기 가시면 그 아마 채팅방에 공지사항 있잖아요. 공지사항에 예전 공지사항 목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에 공지해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그 트렌드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크게 이 사회 흐름이 어떻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걸 보실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토탈 요 이제 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할 거는 학부모랑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그쵸 전문적인 걸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문성을 원한다.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아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한다.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에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공부한다라는 말이 꼭 통하진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학원이라고 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이게 조금 늦게 오는 거지만, 이 전문성과 제로 클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실 수 있냐면, 운동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볼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진화해봤자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한 뭐 1, 200년 안에.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말랐었거든요. 키가 186인데 그 당시에 몸무게가 50kg 간신히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러다 군대 면제 받겠는데? 라고 이제 희망을 가졌지만 1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살 좀 찌우자고 그 당시에 이제 운동하러 아버님 따라서 이제 헬스장이라는 데를 처음 갔었는데 그 당시에 다녔던 헬스장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땀 냄새 나고 네, 아저씨들 막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헬스장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트레이너들도 있고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법들도 되게 많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식단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한 많은 세분화된 분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라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먹는 거 관리하죠. 그쵸? 그다음에 뭐 멘탈 관리하는 파트도 있고요. 운동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그래 돈 내고 트레이닝 받을 만해라는 식으로 됐고 본인이 운동한 것을 과시하기 위한 바디 프로필 촬영한다든가 이런 트렌드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식단도 굉장히 디테일해졌고 이런 연구 자료와 논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제 예능 같은 데에서도 신체 능력을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운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 사이에 유행하는 스포츠도 많이 확장이 됐어요. 저 중학교 때쯤에 볼링장이 막 유행했을 당시였는데 사람들이 볼링을 치다가 골프 하다가 요새는 뭐 클라이밍부터 시작해서 사이클링도 많이 하고요. 러닝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등산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문화되어 있는 뭔가를 또 하고 있고 자, 그쪽 분야는 이미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어, 변해 갔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뭐가 되냐면, 제로 클릭 시스템이라고 하거나 초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분야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거이지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됩니다.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SNS를 하신다면 SNS에 계속 이제 떠서 막 해부학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막 알려주는 그런 국내외 코치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런 걸 보시게 되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지금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잘 가르치는 운동 코치라는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코칭을 받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학원계를 돌아보자는 거죠. 교육. 재밌는 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교실의 모습은 칠판이 전자칠판 정도로 바뀐 거랑 반에 있는 학생 숫자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 빼고는 똑같은 구조의 교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반당 정원 숫자는 줄어들었고, 칠판이 전자칠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전자칠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전자칠판으로 하는 수업이 예전에 그냥 녹색 칠판으로 수업하던 수업하고는 애시당초 엄청나게 다르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하면 그냥 뭐 영상 같은 걸 보여준다든가 이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수업의 방식은 그냥 비슷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다녔던 학원의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학원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 뭐 교재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요. 뭐뭐 되긴 한데 공부하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변했을까요? 예를 들면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된 거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사람의 뇌가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서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에빙하우스의 만각공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첫날 수업하고 3일차가 됐을 때 몇 시간 내에 뭐뭐를 반복한다라던가, 예를 들면은 학습할 때 숙제 분량은 뭐 인지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공간 인지나 뭐 학습 심리적 뭐 이런 이렇게 뇌 구조로 봤을 때 인간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 수업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 처리를 하거나 노트 필기를 하기 위한 방법들 그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전보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과연 있을까? 이 제로 클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는 말은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공부의 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단시간 내에 아이들 점수를 잘 끌어올려 주는 어떤 티칭 테크닉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내용을 알려주고 숙제를 내고 시험 보고 확인하고 요거 이외에 예전보다 전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애들마다 틀린 거 체크해서 그 아이한테 틀린 문제에 관련된 개별화된 어떤 공부 자료를 좀 더 준다? 요 정도 말고는 뭐를 더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마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미래 교육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는 학원계도 있지만 공교육상에서 이걸 지금 저희보다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이 이걸 갖다 따라잡아서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교육청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 광주 지역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을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 이제 최고봉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이지 않습니까? 네이버여서 네이버하고 광주교육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세미나가 한 3년째 이루어진 거 알고 있어요. NWC인가? 네, 네이버 웨일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5년도에 했던 거고요. 24년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에듀테크 파트너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교육상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템포 늦어요. 외국은 이거를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랑 공교육이랑 이걸 좀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외국에서는 누가 이걸 하고 누가 이거를 맡고 있거나 누가 이거를 하고 있었을까?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를 국내에서는 쓰시는 분들이 드물고 공교육상에서도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쓰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학원에서 쓰신다거나 하는 경우 되게 적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걔네가 그거를 해요. 구글 클래스룸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현재 공교육이랑 붙어가지고 디지털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웨일 UBT 평가혁신 로드맵 이런 거 이제 영상을 시간 되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아, 이 공교육이랑만 하지 말고 사교육도 교육이다. 우리한테도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컨퍼런스를 좀 열어달라 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바빠서 안 되고 내년쯤에 좀 한가한 타이밍에 한번 세미나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이버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요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평가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진행하는 수행평가는 그 형식이 다양한데요. 학습 활동에 기반한 과제 산출물, 그룹 활동 리포트, 실습 내역 등 수행 과제 특성에 맞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과제별 평가 기준이 모두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루브릭을 등록하실 수 있는 루브릭 저작 도구도 지원합니다. 저희의 이 수행평가 시스템은 올 하반기 웨일 UBT의 주요 모듈로 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일 UBT는 외부 CP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문항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P사들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문항별 메타데이터를 교육과정 성취 기준 기반의 공통된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갖췄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각 과목마다 어떤 문제은행 시스템을 원해서 문제은행 시스템을 사설로 구매해서 쓰시거나 가입해서 쓰시고 계시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랑 많이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성적표를 근사하게 만든다든가 자동으로 송출되는 반송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걸 이제 공교육의 기본으로 탑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 정도만 남아 있는 거지, 시스템 개발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네이버에서. 이걸 갖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고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이에요. 지금 방금 말한 것 중에 CP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공교육 교사들이 쓸 수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사가 누구냐면 교과서 출판사 회사들입니다. 교과서 출판사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내신 문제, 영어 원장님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내신 문제에 이제 문제은행이 필요해. 그럼 이제 족보닷컴이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사설로 된. 근데 교사들은 어디 할 거냐? 네.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가 제공한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문제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게 AI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동 문제 생성이나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네이버 주도하에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학습 이력 기록
관리, 수행평가, 진단, 문제은행 이런 시스템들을 거기다 플러스 이거와 연동된 학습 개별.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점을 못 따고 미수가 됐을 경우는 보충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충 수업을 언제 할까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이 미달이면 계절 학기를 오픈하겠지만 공교육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또한 이 네이버가 과정을 담당해서 진행을 통해 하고 있어요. 저희 쪽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고 음.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 4분기 시범 운영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3곳의 교육청과 POC를 진행하여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올해 4월 정식 출시는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했습니다. 또한 3분기 현재 외 UBT는 각 교육청별로 원하시는 기능을 커스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8월 달인가 가을쯤에 했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니까 3개월 전 등록 영상이면 12월이니까 11월, 10월, 9월, 8월 그때쯤이네요. 네, 그때쯤 했던 행사로 알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쯤 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 교육청하고 정식 서비스를 런칭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공교육이 사교육을 앞지르는 현상이 올 것도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돈 만드느라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만든 거 기왕이면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교육은 이거 절대 못 쓰는 거니? 그랬더니,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간호에서 강의하시거나 이제 가끔 이제 세미나 해주신 분 중에 이제 김상철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근무하셨던. 그분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쪽 팀에 연락을 해서 이제 내년쯤에 한번 우리도 관심 많으니 판을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종교형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얘네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와 또한 이제 실제 우리나라 교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트렌드겠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해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세미나나 교육을 만들어 보긴 하겠으나 제가 이렇게 정리할까 하다가 네이버한테 부탁한 건 그냥 당사자가 직접 와서 직접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우리가 교육으로서 어떤 전문성 내지는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채점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채점 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단어 암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단어 암기 시간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만 가르치게 만드는 시스템도 역시 시간을 줄여주는 거겠죠? 여러 번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될 거고 그러다 보니 학생의 학습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건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AI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기존에 학습 데이터를 모아봤자 뭐밖에 안 모으냐면 출결하고 시험 성적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개별 피드백하기에는 약하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나가고 모아가는가. 이게 앞으로 미래형 학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이미 모으고 계시거나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학원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오래 버티실 수 있을 거고, 이게 그냥 기존하고 비슷하게 그냥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날로그적인 면이 너무 강하면 이제 그게 좀 어렵겠죠. 자, 여기서 상반되는 트렌드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 오늘 총정리니까.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저쪽은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휴먼 터치예요. 어쨌든 저쨌든 아이들의 상태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잘하고 잘해줄 거냐? AI나 기계들이 더 잘해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항상 그 결핍은 어디서 생길 거냐면 감정에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휴먼 터치를 어떻게 해주느냐. 특히 저학년일수록 잘 가르친다라는 느낌도 중요하겠지만 모두가 다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조금 더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을 바라보고 대화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달을 대비하시는데 만약에 특히 유초, 중학교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학원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에 관련된 이런 게시물들이나 이런 SNS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잘 가르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아, 이 학원은 정말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봐.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진, 영상, 글,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채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원생 어머니들이, 아, 우리 학원 선생님들 애들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라고 느끼게 만들 만한 포인트를 주셔야죠. 엄마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별거 없어요. 그냥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돼요. 어머니한테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해? 라고 할 만한 포인트 한두 개만 짚어줘도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구나. 라고 할 만한 포인트들. 예를 들면, 어머니, 상민이는 항상 무슨 색깔 옷을 좋아하던데요? 뭐 이런 취향이라든가, 꼭 학습이나 학업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거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세요. SNS에.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어딘가든 다. 그리고 해당 엄마한테 자꾸 그걸 어필하시고, 아, 내가 당신 자녀를 이렇게 평상시에 잘 지켜보고 있다. 아, 요즘 누구랑 친하던데요? 요즘에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 아셨어요? 뭐, 또 시작해서, 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았는데, 아, 그랬구나.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거 최대한 부모님한테 생색내세요. 내가 봤다. 나 이거 오늘 봤다. 그런 거 자꾸 보여주는 게 특히 초등이 메인이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걸 잘 쌓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적인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요겁니다. 가치를 높이는 거. 우리가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이제 요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한 거는 질문하시는 게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현재 소비 트렌드이고 학부모의 교육 트렌드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AI 교육을 할 때 가끔가다 이제 보여드리는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네,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툴을 종종 보여드립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유료 요금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딱히 유료로 쓰실 것까지는 없고 음, 정말 많이 쓰시면 모르겠지만 근데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실 수 있는 건데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노트북 사용하기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새 노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원하시는 데이터나 자료를 찾아서 업로드 시키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업로드 시키던 업로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트렌드 정리한 자료하고 얘한테 그냥 찾으라고 시켰어요. 뭐 트렌드 2016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얘가 찾아준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양한 걸 얘가 찾아주죠. 문서도 찾아주고 사이트도 찾아주고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왼쪽에 소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소스 추가해 볼게요. 뭐 트렌드 코리아 2016, 트렌드 코리아 2016 검색하면 트렌드 코리아 2016과 관련된 자료들을 얘가 찾아주겠죠. 뭐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한테 저처럼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16 말고 김남도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신 자료 중에 트렌드 코리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잘 찾아요. 네,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찾아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관심 가는 자료가 있으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죠? 체크해서 가져오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료가 계속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로 집어넣은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수많은 자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선택했다고 하셨을 때, 책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읽는 거라면
그 책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리뷰한 영상이나 자료나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을 좀 쪼개고 분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혹은 모든 자료를 선택해서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 커서를 좀 변경해 볼게요.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쪽에 여기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기호,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이렇게 8가지 예전엔 4가지밖에 없었는데 점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8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들을 정리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다 체크하시면 모든 자료를 통째로 정리할 거고요.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원하는 자료만 체크하셔가지고 해당 자료만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2016 트렌드 있죠? 어, 그 자료를, 이 PDF 자료를 갖다가 2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드는 걸 시켜봤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동영상 개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봤어요. 버튼만 눌렀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 입력 안 하고 그냥 버튼만 눌렀어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정리해서 만들어준 건데, 일단 2016 트렌드와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그 살짝 깨진 글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안 깨지는데 한글로 하면 좀 깨지긴 해요. 근데 알아보는 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이게 현재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모드가 발전이 돼서 요 정도까지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네, 요 정도까지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음. 글자가 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자 내용을 좀 줄이면 돼요. 글자 내용을 줄이면 이제 글자가 많으니까 깨지는 거여서 글자 내용을 좀 줄이게 되면 생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점점점 성능은 좋아질 거니까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얘가 지금 정리해 준 겁니다. 학부모의 3가지 욕구를 공략하라. 생존과 효율과 정체성 공략. 여기 나오죠. 음, 이게 구글 노트북 LM에서만 되는 기능은 아니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만든 요약본을 볼까요? 이게 동영상 요약본인데, 참고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로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동영상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입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자료만 주고. 살짝 보시면,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하죠. 요즘 학부모님들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쵸? 아니, 한편으로는 정말 극한의 효율을 바라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이만을 위한 아주 깊고 세심한 케어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현대 학부모라는 정말 복잡한 퍼즐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2025년의 학부모,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요구는 때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머릿속으로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에요. 왼쪽을 보면 극한의 효율, 데이터로 딱 증명된 결과, 리스크? 절대 안 되죠. 이런 걸 원해요. 근데 바로 그분들이 동시에 오른쪽을 보세요. 내 아이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지해달라, 아이가 열정을 막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니,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분들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내 아이의 생존 경쟁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개인화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오타가 있긴 합니다. 준비자 뭐 되어 있고 한데 오타라고 볼 수 있고 저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인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그들의 속마음이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준비했으면 한다는 거고, 제대로 준비한다는 거의 근거가 뭐냐? 낭비 안 했으면 좋겠고,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 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한테만 딱 맞추는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약간 이기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모들의 마인드의 근간이 불안감 때문에 시작한 거라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마케팅 포인트가 있죠.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불안감을 마케팅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 때 뭐 영어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일찍 시작하니까 아이가 너무 어린데 힘들지 않을까 봐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학원인데 똑같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인데 뭐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늦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광고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홍보를 어떻게 되는구나, 설명을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까다롭죠? 자, 이 정의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과거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이 불안이라는 엔진이에요. 맞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봐야 하잖아요. 이분들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첫 번째 동력, 그게 바로 지난 15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아주 깊은 불안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까지. 정말 쉴 틈이 있었나요? 끊임없이 터져나온 위기들이 이 세대에게는 뭐랄까, 생존, 통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삶의 기본 설정값이 되어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놓은 거예요. 이제 안정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가 된 거죠. 바로 그 경험이 지금 이분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불안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보여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2009년에는 배터미, 그러니까 자기개발 열풍이었죠.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서 나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방어적인 자기개발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이 되니까 플랜 B로는 부족하다, 최악의 최악까지 대비하는 플랜 Z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월급만으론 절대 안 된다, 엔잡, 투자, 머니러시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항상 준비된 상태, 레디코어라는 개념까지 온 겁니다. 와, 이 흐름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나 중심의 혁명.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극심한 불안이 이 사회를 막 덮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정반대의 힘이 또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개인화라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2010년 오더메이드 트렌드였어요. 기억나세요?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은 거,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한 나에게 딱 맞춰진 제품과 서비스에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때가 소비의 중심이 우리라는 집단에서 나라는 개인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첫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그냥 물건 사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2019년이 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 즉 as being myself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건 그냥 나한테 맞는 물건을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들 시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게 진짜 멋진 거다. 이런 태도가 중요해진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바로 2023년 디깅 모멘텀의 시대죠. 디깅, 말 그대로 파고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 한 분야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또 나만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깊이 몰입하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가치를 느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두 개의 거대한 힘, 기억하시죠? 바로 불안과 개인화. 이 두 개가 마치 두 개의 행성처럼 꽝 하고 충돌하면서 2025년 학부모의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뵌 분 중에 피아노 레슨 하고 계신 원장님을 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콩쿨 같은 국제 콩쿨이나 이런 데를 나가는 경우에는 레슨을 자주 해야 되는 거니까 레슨을 자주 하기 때문에 수업 횟수가 많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영어 수학 학원에 내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더라고요. 사실 음악 쪽에 입시 레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꽤나 비싸게 고가로 이렇게 받는 수도 있다. 그런 레슨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고민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잠깐 보이셨던 것 중에 뭐냐면, 아이가 콩쿠르를 나가야 되니까 레슨 숫자가 늘어나서 비용이 확 나갔어요, 엄마가. 쉽게 말하면. 근데 비용이 많이 나갔으니까 어머니가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뭐 만약에 뭐 10만 원 내다가 갑자기 수업 횟수가 많아지면 뭐 100만 원 낸다고 따져보죠. 그럼 엄마 입장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원장님이랑 얘기하시는 카톡을 봤는데, 그 어머님 카톡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 어머님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결과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대화를 원장님하고 하던 와중에 어머님이 무슨 얘기 있었냐면 어, 우리 아이의 재능을 찾은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피아노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아이 재능을 찾은 거라면 그 비용 아깝지 않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비용을 투자한다고 쳐도 이게 아이의 재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결과가 나올 거라든가 어떤 확실한 무엇인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애시당초 투자하는 것 자체를 안 할 생각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좀 시키다가 애가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 애시당초 학원을 다 중단시키시는 학부모들의 트렌드가 요즘 보이던데 그런 것들은 비슷해요. 딱히 저는 그걸 보면 답답하긴 하죠. 아니, 그러면 공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아이의 소질을 개발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아이한테 학원도 안 보내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걸 연구하고 조사하게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건 이게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과 보장이 안 되면 투자를 시작을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돈은 쓰고 싶어요. 어떠면 결과가 보장되면. 결과가 보장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결과를 보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라면 학부모가 돈을 내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해내갈 거냐. 이제 이거는 각 학원에 맞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쓰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거나 애시당초 아이들한테 투자를 안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단 보장되는 것에, 결과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만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것도 결국엔 뭐냐?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성적을 올려주겠다, 등급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들의 불안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 불안하고 아까 양대 산맥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라고 하는 이 디깅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결과를 보장하는 거 당연한 거고 결과를 보장하는 과정에 이 아이만의 무엇인가를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 결과 보장만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결과를 보장해 줄 거긴 한데 그 결과로 가는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참아야 되고 억지스럽다고 한다라면 안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의 부모 세대들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해본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대학 가면 무조건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되고 풀릴 거냐다. 뭐 대학 가서 놀아. 이런 말 들으면서 공부를 그렇게 해봤던 세대들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과가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 보장의 그 과정에서조차도 아이에 대한 무엇인가를 집중해 주는 게 없다고 한다면 결과만을 위해서는 시작할 마음도 없고 투자할 마음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20대의 그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걸 보면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거예요.
자신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게 아니면 어줍지 않게 일해서 어줍지 않게 돌보고 어줍지 않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아예 스타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긴 한데 그들이 겪어왔던 그들이 학창 시절, 유년 시절에 겪어왔던 사회상을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이해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다시 공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하는 법도 알려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공유받은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갖다가 얘한테 주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죠. 조사 자료를 보면 학부모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영어 학원장이고 1월 달에 아니, 3월 달 신규생을 초등학생 초등학생 신규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정해야 이 부모들의 심리와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얘랑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고, 아, 좋은 내용이야가 아니라 책을 읽고 정리하신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이게 돈 버는 책일게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실용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 5%만 읽어도 나머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내 생활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한 독서가 됩니다. 자, 지금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얘한테 물어봤더니 AI 시대 영어는 점수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준 게 있고요. 집에서의 영어 전쟁은 그 제로 클릭 학습 관리 멘탈 케어. 뭐 단어 암기 숙제, 숙제 검사, 오답 노트까지 학원에서 완벽하게 끝냅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제 하는 이런 식의 어머니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도 있고, 어, 디지털 기기 없이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며 생각하는 딥다이브 몰입 영어를 지향합니다. 이것도 멘트가 괜찮네요. 어, 디지털 기기 없이 손으로 글씨 쓰고 이렇게 아날로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들. 이거 뭐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치고 뭐 마음 근육을 길러줍니다. 이런 것들. 물론 조금 더 정교화시키긴 해봐야 되긴 하겠으나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들 또한 자료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독서를 하려면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 연구가 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는가? 대한 요 방법론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 유튜브 같은 데서요. AI를 함께 사용해서 독서하는 방법 뭐 그냥 리딩 위드 AI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How to read with 뭐 AI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국내외의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고 사실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거 영상 자체를 AI한테 주고 요약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AI 시대의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소설책이 아니라 이제 책을 읽을 거라면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독서법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는 건데,